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가난하게 살고 있던 여성이 유명 기업의 아들에게 청혼을 받게 되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호레비 밑에서 자란 가난한 사람들과는 사돈이 될 수 없다라는 폭언을 듣자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시간이 잠시 걸음을 멈춘 동네 서촌. 높다란 빌딩 숲에서 한 걸음 비켜난 이곳의 골목길은 오래된 기와와 현대적인 감각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 골목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 아담한 한옥이 문지 안의 세계였다. 29의 그녀는 소설가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소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삐걱거리는 마루와 볕이 잘 드는 작은 마당, 그리고 석가래 아래 놓인 낡은 원목 책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때는 유망한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했지만 남의 글이 아닌 자신의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모든 것을 버렸다. 그 열망의 집약체가 바로 그녀가 몇 년째 고쳐 쓰고 있는 장편소설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아는 잠시 쓰던 펜을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고개를 들자 네모난 하늘 위로 둥근 달이 서촌의 기와 지붕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 달빛 아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는 과연 저 달빛처럼 누군가의 밤을 비춰줄 수 있을까?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문 작가 또 밤을 새우는 겁니까? 돌아보자 국내 최고급 리조트 체인을 거느린 태아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윤서혁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훤칠한 키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의 글과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는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1년 전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신진 작가들의 합동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었다. 그림 옆에 짤막하게 적힌 지안의 글귀에 매료된 서혁이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었다. 어떻게 왔어요? 연락도 없이. 서혁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풀어 보였다. 따끈한 김이 오르는 유자차와 작은 약과들이었다. 마감이 가까워 온다기에 잠시 숨 돌릴 틈이라도 주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서혁은 지안의 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지안의 침묵과 고뇌까지도 사랑하는 남자였다. 소설은 거의 다 되어가요. 지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주인공이 평생을 헤매던 골목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낡은 등불의 의미를 깨닫는 장면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장면. 당신의 글은 분명 그 등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될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서혁은 지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지안은 모든 시름을 잊고 편안하게 기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혁이 문득 진지한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다. 지안 씨. 그의 목소리가 서촌의 고요한 밤 공기를 낮게 흔들었다. 지안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그 해묵은 골목길을 이제 나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혁은 품 안에서 작은 함을 꺼냈다. 화려한 보석함이 아닌 그가 직접 깎아 만들었다는 작은 목함이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서촌의 달빛을 그대로 담은 듯한 은은한 진주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첫 번째 독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고 당신의 다음 문장이 되어주고 싶어요. 문지안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지안과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진실한 고백을 건넸다.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남자는 언제나 그랬다. 소설가로서의 자신을, 그녀의 세계를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역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은 작은 마당 위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지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가장 찬란한 다음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안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버지 문성현이 운영하는 헌책방 글의 무게로 향했다. 서촌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책방은 그 이름처럼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묵직한 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낡은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붙이고 있었다. 아빠, 저 왔어요. 왔구나, 우리 딸. 성현은 딸을 보자마자 세상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안을 키운 그에게 딸은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이었다. 지안은 아버지 앞에 앉아 왼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빠, 저 서역 씨한테 청혼받았어요. 성현의 시선이 딸의 손가락에 끼워진 진주 반지에 닿았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과 반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담고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서역이라는 청년 눈빛이 참 깊고 바르더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아빠는 믿는다. 행복해야 한다, 우리 딸. 그의 말에 지안은 울컥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날 저녁 지안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를 만났다. 가난한 동료 일러스트레이터인 유나는 지안의 소식을 듣고 제1처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안아, 정말 축하해. 그런데 태아그룹이라니. 괜찮겠어? 그쪽 세상은 우리랑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 행여나 우리 지안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걱정되네. 괜찮을 거야. 서역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부모님도 직접 뵙고 나면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지안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유나의 걱정은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의 씨앗을 남겼다. 며칠 뒤 서역에게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태아그룹에서 운영하는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당 아리언이라고 했다. 서역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걱정되시나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서 잘할게. 그의 변명 같은 위로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켰다. 상견례 당일 지안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가장 단정하고 소박한 원피스를 골랐다. 아버지 성현 역시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아리언은 입구부터 다른 세상이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숨막힐 듯한 정적.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별실에는 이미 서역의 부모님이 도착해 있었다.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는 윤상진 회장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품과 오만함이 동시에 흐르는 박선주 여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문지안이라고 합니다. 문성현입니다. 제 딸이 여러모로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지안과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윤상진 회장은 가볍게 고갯짓만 했을 뿐 박선주 여사는 지안의 소박한 원피스와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마치 오물 보듯 훑어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환대가 아니라 명백한 경멸의 신호였다. 폭풍의 전주곡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최고급 백자 그릇에 담긴 그림 같은 음식들이 차례로 상에 올랐지만
얼어붙은 공기는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박선주 여사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지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래, 지안 양이라 했지? 글을 쓴다고. 돈도 안 되는 글 나부랭이로 우리 서역이 발목 잡을 생각은 아니겠지?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다. 글 나부랭이.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대답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제 꿈이고 제 삶입니다. 꿈, 삶,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나 누리는 사치 아니니? 박선주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이번에는 문성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돈께서는 헌책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 고상한 취미시네요. 설마 그걸로 생계를 꾸리시는 건 아니죠? 고상한 척은 다 하지만 결국 먼지 구덩이에서 푼돈 버는 장사치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아버지의 삶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지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역이 다급하게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니? 아비가 그러니 딸도 배운 거라곤 글자로 망상하는 것밖에 없겠지. 박선주 여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지안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겨눴다. 듣자 하니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반쪽짜리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요. 즉, 부모 사랑도 온전히 못 받고 자란 애들이 꼭 정서가 불안하고 집착이 심하더라. 그 순간 지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잔인한 낙인.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다. 우리 서역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작정하고 꼬리를 친 건지. 어디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꼬리를 쳤다는 말과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결국 참지 못한 지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이 담겨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저희 아버지, 당신들처럼 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않으세요. 평생 정직하게 글의 무게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분 아니에요. 서역이 경악하며 지안의 팔을 붙잡았다. 지안아, 제발 진정해. 하지만 박선주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웃었다. 어머, 이게 본색이었네. 근본 없는 티를 내는구나.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경우도 없고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는 이런 며느리, 이런 집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없던 일로 하자.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그때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던 문성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윤상진 회장과 박선주 여사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두 분께서 제 딸과 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헌책방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위험한 불꽃이 언뜻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딸을 부축해 묵직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고 웃음이 지워진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의 온기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냉기만이 남았다. 서촌의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꿈 같은 사랑은 청담동의 화려한 별실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다. 청담동 아리언의 묵직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문지안의 세계는 소리를 잃었다. 모든 언어가 의미를 잃고 재처럼 흩어졌다. 글 나부랭이, 반쪽짜리 집안,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
박선주가 뱉어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나 단어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독충이 되어 지안의 귀 속으로, 혈관 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서촌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품고 건너왔던 한강의 다리들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단절,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는 차가운 강철 덩어리처럼 보였다. 손가락에 남겨진 반지의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 마치 자신의 죄를 낙인 찍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촌의 좁은 골목길. 끽 하고 낡은 대문이 열리고 익숙한 마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야기가 태어나던 그 공간이 오늘따라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마루에 발을 딛는 순간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지아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참았던 울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무음의 절규가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모멸감은 눈물샘마저 마르게 했다. 그녀는 그저 마른 장작처럼 뻣뻣하게 굳어 텅 빈 눈으로 마당 구석의 작은 감나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 문성현은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존재로, 온기로 딸의 무너진 세상에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이 다시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안의 유일한 친구 최윤아였다. 상견례에 가기 전 불안하다는 지안의 문자를 받고 내내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였다. 돌아온 답장이 없자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유나는 마루에 인형처럼 앉아있는 지안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안아,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유나가 지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그제야 지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친구의 품에 안겨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겨우겨우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나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다.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사람 면전에 대고 할 소리야? 자기 아들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안아, 너는 그 집안에 너무 과분해.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지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혼자 삭혔다면 온전히 자기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를 상처를 유나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해 주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윤서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지안의 모습을 보자마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안 씨,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하지만 지안은 차갑게 그를 밀어냈다. 친구의 분노로 잠시 얻었던 용기,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본능이었다. 사죄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 반지를 빼서 서역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당신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당신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당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나는 내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지안 씨, 제발 시간을 줘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독립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당신 옆에 설 수 있게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요. 서역은 애원했지만 지안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나가 차가운 눈으로 서역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안이 지금 당신 얼굴 볼 상태 아니에요. 결국 서역은 부서진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떠나간 대문 너머를 지아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사랑이, 그녀의 가장 찬란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이 모든 광경을 길 건너편 헌책방 글의 무게의 어두운 창가에서 문성현이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무거운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지안에게 시간은 상처를 더욱 곪게 만드는 독이었다. 그녀는 한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켰다. 책상 위에 펼쳐진 원고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의 마지막 장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잔인한 거울처럼 보였다. 주인공이 마침내 등불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펜은 단 한 글자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신의 등불이 꺼져버렸는데 어떻게 타인의 등불에 대해 쓸 수 있단 말인가. 서역에게서는 매일같이 문자가 왔다. 하지만 지아는 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윤서역이었다. 지아는 망설이다 메일을 열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그가 태어나 자란 평창동의 저택을 떠나 강북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과 그룹 내 자신의 모든 권한과 법적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밟고 있다는 내용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세상을 버리고 당신의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이 숨 쉬는 세상의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글을 멈추지 마십시오. 메일을 읽는 지안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의 진심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아버지 문성현이 조용히 그녀의 한옥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딸의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고 창문을 열어 탁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그리고는 지안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지안아, 잠시 아빠랑 걷자. 두 사람은 이른 아침에 서촌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으며 성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빠가 운영하는 책방 이름이 왜 그래 무게인지 아느냐? 어떤 글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어떤 글은 바위처럼 무거워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누르기도 하지. 내가 며칠 전 들었던 말들은 너를 짓누르기 위해 던져진 가장 무거운 돌멩이였을 게단. 아버지는 딸의 아픔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하지만 지안아, 작가는 돌멩이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주워서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이란다. 너의 상처, 너의 절망, 너의 분노. 그 모든 것이 너의 다음 문장을 위한 가장 단단한 재료가 될 수 있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인왕산이 멀리 보이는 언덕길에 멈췄다. 성현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열쇠가 아닌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평창동에 있는 작은 집이다. 평창동이요? 지안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이제 상처의 동이어였다. 그들의 세상과 너의 세상, 그 경계 위에서 너희의 세상을 한번 지어보거라.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을 똑바로 마주보고 서서 너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다. 이것은 아빠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원고지다. 그곳에서 너와 서역이라는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작가로서 한번 도전해 보렴. 아버지의 제안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설가인 딸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고 그녀의 삶 자체를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라는 깊은 가르침이었다. 지아는 그날 오후 서역에게 연락했다. 청계천의 한적한 벤치에서 만난 서역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지아는 그에게 아버지의 제안을 담담하게 전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세상으로 오겠다는 서역에게 경계 위에서 우리만의 세상을 함께 짓자고 역으로 제안한 것이다. 서역은 지안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안 씨.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당신의 그 위대한 도전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요란한 화해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다. 그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가장 험난한 길을 함께 걷기로 결심하는 조용하고 성숙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낡은 계약서는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소설의 첫 페이지였다. 평창동 언덕길에 자리한 작은 2층 집. 태아그룹의 저택이 있는 화려한 동네와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조용한 주택가였다. 집은 낡았지만 작은 정원과 햇살이 잘 드는 서재를 가지고 있었다. 서촌의 한옥이 지안의 내면을 향한 공간이었다면 이 집은 세상과 마주보는 작은 요새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고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서역은 난생 처음 페인트 칠을 하고 잔디를 깎았다. 지안은 그의 서툰 모습을 보며 웃었고 그런 그녀의 웃음 속에서 서역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의 온기를 느꼈다. 지안은 다시 펜을 잡았다. 상처와 용서 그리고 경계 위에서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의 마지막 장을 깊이 있게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평화는 그러나 처음부터 위태로운 것이었다. 박선주 여사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노발대발했지만 이내 전략을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역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안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종류의 전쟁을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정식으로 인쇄된 고급 초대장 한 통이 도착했다.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는 박선주 여사의 초대였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두 사람은 경우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가요 우리. 피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지안이 먼저 말했다. 서역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평창동의 본가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 그곳에는 윤상진 회장과 박선주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이 와 있었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첼리스트 오수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였다. 어머 수진이 아니니? 어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예뻐져. 우리 서역이랑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기억나니? 박선주 여사는 지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오수진을 치켜세웠다. 식사 내내 그녀는 서역과 수진이 공유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 두 집안의 오랜 인연에 대해 떠들었다. 그것은 지안을 향한 교묘한 따돌림이자 서역을 향한 끊임없는 유혹이었다. 봐라, 너는 원래 이런 아이와 어울릴 사람이다. 저 근본 없는 아이 옆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지안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저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때 서역이 지안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수진 씨도 오랜만이지만 제게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소개할게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문지안 씨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문학계를 뒤흔들 엄청난 소설을 쓰고 계시죠. 아마 몇 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박선주 여사의 무기를 역으로 이용했다.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확실한 언어로 지안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그녀의 가치를 드높인 것이다.
오수진과 그녀의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박선주 여사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함께 싸워 이겼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각 박선주 여사는 오수진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 우리 서혁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저런 애한테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뿐이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똑똑한 아이니 결국 뭐가 자기한테 이로운 길인지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란다. 우리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지 안 그렇겠니? 그들의 작은 성을 향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닌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평창동 경계 위의 집에서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았다. 낮에는 지안의 키보드 소리와 서역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햇살과 함께 집을 채웠고 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다. 지안의 소설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은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상처 입은 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고 마침내 자신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투쟁과 겹쳐지며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문장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서역은 그녀의 첫 번째 독자로서 매일 밤 그녀가 써내려간 원고를 읽으며 감탄하고 응원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의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박선주 여사의 전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안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역의 세계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서역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나 자선 행사에는 어김없이 오수진이 우연히 나타났다. 박선주 여사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흘렸고 재계에서는 태아그룹과 명인법무법인의 결합이 임박했다는 식의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그녀의 공격은 지안의 공간에도 침투했다. 집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이 배달되었다. 지안의 소박한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유럽산 가구, 글 쓰는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메모와 함께 배달된 클래식 음악 전집, 심지어 훌륭한 내조를 위한 지침 따위의 제목이 붙은 책들이었다. 그 모든 것은 너는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지안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지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글을 쓰는 시간 외에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서역의 얼굴에 어린 피로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서역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계략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거대한 사교계와 재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방식 앞에서 그의 노력은 번번이 무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은 그들의 작은 성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오늘의 문학상 사무국이었다. 그녀의 소설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이 최종심에 진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수백 편의 경쟁작을 뚫고 단 3명의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다. 최종심은 국립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개 낭독회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작가님의 작품 3개를 독자들과 평론가들에게 직접 선보일 기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안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등단조차 하지 못한 무명 작가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이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다. 세상에게, 박선주 여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문지안이라는 작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서혁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안을 끌어안았다. 이것 봐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글은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이미 최고의 작가입니다. 그날 이후 지안은 낭독회 준비에 몰두했다.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예전의 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유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낭독회 때 입을 옷을 함께 골라주고 실전처럼 리허설을 도와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낭독회 전날 밤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선주 여사였다. 문지안 양?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다. 글 쓰는 사람이라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괜한 구설에 휘말려서 그 명예의 흠집이라도 나면 평생 후회하겠지? 사람은 늘 자기 분수를 알아야 행복한 법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지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하지만 제 명예는 제 글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분수 역시 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아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맞섰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날. 그녀는 밤새워 원고를 다시 읽고 문장을 다듬었다.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서혁이, 유나가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다. 국립예술회관의 소극장은 문학계의 저명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독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평론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객석을 압도하고 있었다. 지아는 무대 뒤편에서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골랐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은 기성문단에 속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언어로 묵묵히 인간 내면의 풍경을 그려낸 놀라운 신인 문지안 작가입니다. 작품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지아는 무대 중앙의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그 순간 객석 뒤편에 앉아 자신을 향해 믿음의 미소를 보내는 서혁과 눈이 마주쳤다. 지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매일 밤 자신의 골목길에 등불을 밝혀주던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장면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점차 힘을 얻어갔다. 그녀의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극장 안을 유영했다. 객석은 숨을 죽였고 무심해 보였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에도 서서히 감동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낭독이 끝났을 때 극장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진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갔지만 지아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진솔함과 깊이에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상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우아하게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목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사람은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기품 있는 미소를 띤 박선주 여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문지안 작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양 있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장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작가님의 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설이더군요. 그런데 작가님의 글과 실제 삶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 한 사람의 독자로서 큰 혼란과 실망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 문 작가님은 현재 저희 아들 태아그룹의 윤서혁 본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가진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아들이 가정을 등지고 집을 나가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셨더군요.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찍으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했다. 물론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가정을 파탄내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과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사랑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실성 없는 글, 자신의 삶과 정반대되는 위선적인 이야기로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그녀는 지안의 작품 세계와 인격을 위선이라는 단어로 엮어 단숨에 난도질했다. 이런 분이 과연 이토록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문학계의 어른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선주 여사는 자리에 앉았다. 극장 안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심사위원들은 당혹감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지아는 연단 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글의 성이 단 몇 마디의 잔인한 언어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서진 펜대, 흩어진 활자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문 작가님, 문지안 작가님 괜찮으세요? 사회자의 다급한 외침을 끝으로 지아는 정신을 잃고 연단 아래로 쓰러졌다. 객석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역이 절규하며 무대로 뛰쳐나왔다. 그는 의식을 잃은 지안을 품에 안고 객석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어머니를 향해 불타는 눈빛을 던졌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분노의 불꽃이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지안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핏발 선 눈으로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서역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지극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지안 씨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지안이 쓰러진 후 그는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인 윤상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가 한 짓 전부 아버지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방관의 결과입니까? 어느 쪽이든 당신들은 오늘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괴물이 되기 전에 제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선고였다. 그리고 그는 곧장 태아그룹 본사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경악하는 비서들을 지나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원증과 법인 카드, 차키를 윤상진 회장의 책상 위로 던졌다. 오늘부로 태아그룹 전략기획본부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동시에 태아그룹과 관련된 저의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서류를 보내드리죠. 윤상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태아의 후계자로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성은 결국 사람을 등급 매기고 차별하며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서역은 모든 것을 버렸다. 지위, 부,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도. 그는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다. 병실로 돌아와 잠든 지안의 곁을 지키며
그는 이제야말로 두 사람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지안 씨, 다 끝났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서역은 희망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지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았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남자와 그 죄책감의 원인이 된 자신을 보며 평생을 미안해할 여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였다. 그들의 작은 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희생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명료함 속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깨달았다. 서역 씨,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물 흘리는 그의 뺨을 감쌌다. 나 서역 씨 정말 사랑해요. 내 인생을 전부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알아요, 나도 알아요, 지안 씨. 그런데 서역 씨, 소설가는 결말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서로를 보며 평생 미안해하고 원망하고 지쳐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엔딩을 쓸 수 없어요. 내 소설의 주인공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진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그들의 사랑의 시작이자 위태로운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반지를 서역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안 돼, 지안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제발 나한테서 도망가지 마. 서역은 아이처럼 울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지안의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이 그를 그리고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결국 서역은 텅 빈 손에 남겨진 진주 반지를 쥔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자 지안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겨우 추슬러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은 단 한 사람, 자신의 시작이자 마지막 보루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나 집에 갈래. 글 다신 안 써.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고 그러나 그 어떤 분노보다 무서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딸. 다 괜찮다. 이제 집에 와서 쉬어라. 나머지는 이 아빠가 전부 정리하마.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가장 무겁고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문지안의 걸음은 유령처럼 위태로웠다. 세상의 모든 색이 바래고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아버지의 차에 올라 서촌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난 채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던 국립예술회관의 그 연단 위에 버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서촌의 작은 한옥으로 데려왔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딸의 굳은 얼굴을 닦아주고 억지로 죽을 몇 술 뜨게 한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안이 잠결에 아빠 나 글 다신 안 써라고 잠꼬대를 할 때 문성현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났다. 딸의 꿈을, 그녀의 언어를 짓밟은 자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푸른 어둠 속에서 문성현은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헌책방 글의 무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스웨터를 벗고 책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짙은 차콜 그레이 색의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딸을 위해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자신의 갑옷이었다. 돋보기 안경 너머의 인자한 눈빛은 사라지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날카롭고 냉철한 투자자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가 밖으로 나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뒷좌석에서 내린 김 비서가 그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이었다. 고궁의 스카이라인과 현대적인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아큘라 캐피탈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한 원목 책상과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경복궁과 서울의 전경이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정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힘의 정점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실과 법무팀, 전략기획팀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의 앞에 섰다. 문성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첫째, 시장에 풀려있는 태아그룹의 주식을 종류 가리지 말고 전부 매집해. 자금은 무제한 일세. 런던과 뉴욕 지사에도 연락해서 해외 지분까지 샅샅이 긁어모아 48시간 내에 이사회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절대 지분을 확보한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냥이다. 둘째, 태아그룹의 주거래 은행장들과 즉시 화상회의를 연결해. 지금껏 아큘라 캐피탈의 신용보증으로 이루어진 태아의 모든 대출과 여신, 그 즉시 회수를 통보한다. 단 한 푼의 자금도 더는 돌지 못하도록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게. 셋째, 언론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묵혀두었던 자료들을 세상에 풀 때가 됐다. 윤상진 회장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와 상습적인 탈세 증거, 그리고 박선주 여사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불법 증여와 횡령 자료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추악하고 부도덕한 재벌 일가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완성시켜라. 대중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박선주 여사가 가장 아끼는 명예.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그 허울. 그걸 진흙탕 속에 처박아. 그녀가 후원했던 모든 예술가와 단체에 우리 이름으로 몇 배의 지원을 약속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도록 해. 그녀가 주최하는 그 어떤 행사에도 단 한 명의 명사도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게. 철저하게 고립시켜 그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줘. 지시를 마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지안이 함께 웃고 있는 낡은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여보, 미안하오. 우리 지안이 당신처럼 곱고 착하게만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이 세상이 너무 흉악하군. 이제 내가 우리 딸을 위해 잠시 지옥의 수문장이 되어야겠어. 심판의 톱니바퀴는 무섭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태아그룹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자금줄이 막힌 계열사들은 줄도산했다. 연일 뉴스에서는 윤상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다. 윤상진과 박선주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갇힌 채 자신들이 평생을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빚 독촉을 하는 채권단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아클라 캐피탈의 회장 문성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성현이 서촌의 헌책방 주인이자 자신들이 거지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공포를 넘어선 경악에 몸을 떨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곳을 알았다. 허름한 차림으로 수척해진 얼굴을 한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서촌의 글의 무게 앞에 섰다. 그들은 낡은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책의 먼지를 털고 있는 문성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회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박선주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윤상진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용서를 빌었다. 문성현은 그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낡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이 당신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그 시간을 아시오? 내 딸이 당신들의 더러운 말에 심장이 찢겨나가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려 했던 그 고통을 아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은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의 영혼마저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서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오. 당신들의 신, 당신들의 유일한 종교를 파괴한 것이오. 이제 아무것도 믿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 텅 빈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보시오. 그것이 최종 판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책방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글의 무게의 낡은 문이 소리내어 닫혔다. 그리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촌의 작은 한옥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더욱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지아는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썼다.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벌인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펜을 잡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녀는 아버지의 헌책방에서 매일 책을 읽고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문학상 주최 측은 그날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심사를 재개하여 그녀에게 대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지아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작은 독립 출판사에서 해묵은 골목길의 등불을 출간했다. 아무런 홍보도 없었지만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내 베스트셀러가 되며 그의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인정한 진짜 작가였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지아는 새로 지은 작업실에서 자신의 두 번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막 인쇄되어 나온 따끈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지안의 두 번째 소설이었다. 책의 제목은 경계 위의 집이었다. 지아는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독자이자 나의 영원한 등불인 아버지께. 지아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책을 건넸다. 문성현은 책을 받아들고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한편 태아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상진과 박선주는 남은 재산을 긁어 모아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시들어가고 있었다. 윤서혁은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예술가와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작은 플랫폼 회사를 창업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며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가끔 서점에서 문지안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을 볼 때마다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영원히 남았다. 그날 저녁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한옥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짜 성은 돌이나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련과 상처를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자신만의 성이라는 것을. 서촌의 밤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다. 그 별빛 아래 부녀의 작은 성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새로운 지평선 위로 또 다른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